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주문번호, 상담번호 어떻게 알리지? 또 그 광고비는 걱정 마세요. 번호를 따로 알릴 필요 없이 말로 거는 1636 말하는 전화면 해결됩니다. 외우기 힘든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우와, 이렇게 간단할 수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네,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하시면 상담원이 연결됩니다. 이제 번호 누르지 말고 말로 거세요. 1636 말하는 전화.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 차세대 전투기 F-35 선정, NLL 대화록 공개, 사드 미사일 한국 배치,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디에 있는가? 안보계의 슈퍼스타 김종대, 한반도 평화 메신저 정욱식. 이제 전쟁과 폭력, 공포와 협박의 가짜 안보와 작별하라. 지금 똑똑하고 안전한 진짜 안보 교양서가 왔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도서출판 서해문집.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외전 메가 스토리. 우리가 메가라는 단어는 실은 학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옛날에 애니메이션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그죠? 공상과학 만화 영화라고 쓰고 광선을 막 내뿜고 말이죠. 거대 괴수 로봇이 나오고 말이죠. 또는 우주를 누비고 우주 삼총사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주 삼총사도 있었고 빠삐 뭐 아톰 등등 유성 가면 피터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슈퍼맨 이런 데 보면 메가 뭐 몇 마력이냐 50메가 마력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게 100만 단위라는 뜻이구나라는 거. 메가스토리, 메가처치, 거대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메가처치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빼놓고선 다 고찰해주는 물뚝심성의 메가스토리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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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그렇군요. 초반에 간발의 차이로 제 기침 소리가 들어갔나요? 네, 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때 키는 게 아니었는데. 예. 그게 항상 그래서 예. 엔지니어가 필요한 것이죠. 물론 그렇죠. 네, 방송국마다 엔지니어는 꼭 있잖아요. 뭐 저런 분들이 왜 PD랑 작가들이 다 알아서 진행하는데 왜 엔지니어가 필요할까라고 하는데 아닌 거죠. 네. 품질에 아주 작은 차이가 네. 그 어떤 등급을 나누게 되니까. 그럼요. 예. 네. 그래서 기술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 네. 아까 얘기하면서 그 우리 어린 시절에 봤던 만화 제목들 네. 그 요즘 사람들 거의 모르는 제목이에요 다. 아 그렇군요. 뽀로로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네. 아니 마린보이가 언제 때 마린보이고 아이고. 빠삐가 언제 때 빠삐고 이게 옳지 않습니다. 예. 네. 그 미래소년 코난 정도는 얘기했어야 되는 건가요? 미래소년 코난조차도 이게 상당히 뭐 70년대생들이나 이렇게 보는 그러면 거고. 이제 모노노케 힘에 뭐 예? 그 정도는 예. 돼야 좀 토토로 뭐 이런 거. 에반게리온 뭐 에반게리온 맞아. 그런 게 에반게리온. 나와야지. 예, 신세계 에반게리온. 예. 건담 이런 거. 예. 뭐 건담도 사실 이 저희 또래가 제일 많이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근데 건담은 계속 진화하잖아요. 계속 바뀌면서 네, 스타일이 네. 이어지고 있고 그 덕후들 건덕이라고 그러죠. 건덕을 네. 양성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도. 근데 그거 아시죠? 예. 그런 웬만한 애니메이션, 특히 장비가 들어있는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의 그 입학과 방학 그리고 시험 기간 주기에 맞춰 갖고 또 어린이날 예. 이런 주기에 맞춰 갖고는 그 새로운 적이 나타나거나 장비를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신모델이 나오고. 네, 이렇게 해서 그 장사를 한다는 거. 영원히 살아남을 겁니다. 영원히 살아남을 계속 것이죠. 진화하겠죠. 네. 네. 잠시 옛날 생각에 들었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오늘은 할 얘기가 좀 많나요? 뭐 이런 그러니까 내용하고 관계없는 얘기가 머릿속을 막 꽉 채우고 있어가지고 일단 신해철 씨 그러게요. 너무 아쉽죠. 예.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화가 나고 뭐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 또래들이 살아낸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네. 그 신해철 씨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같이 살아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그 개인적인 상실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평소에 팬도 아니면서 노래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왜 뭐 죽었다고 난리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인데 그거는 그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은 몇 년 전에 제가 그 네팔 갔을 때 방글라데시인가? 하여튼 최진실의 자살 소식을 듣고서는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꼭 최진실이라는 배우를 좋아해서 그러는 게 네. 아니거든요. 네. 그 어떤 그 시대적 상실감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최진실 씨 눈 밑에 있었던 예. 다크서클 예. 그것이 이제 상징하는 유년 시절의 고단함,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예. 또순이스러운 그러면서도 그 애교 섞인 이런 것을 모두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이 결코 자살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자살했던 것이고 또 신해철 씨 같은 경우는 절대로 저런 식으로 허무하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그렇죠. 예. 쉽게 쓰러질 사람 같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술가로만 살기에는 시대가 그렇고 또 본인의 기질도 그런 건가요? 결국은 이 예술과는 관계없는 그런 의료 행위 그리고 그로 수반된 의료 사고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네, 돌아와서 돌아가기로 하죠. 이제 이게 아무래도 역사를 다루는 얘기다 보니까 AS 거리가 많이 나옵니다. 예.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AS 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어필해 주시고 이런 것은 참 고마운 일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다 들어주셨다. 들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저희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먹고 들어갑니다. 네네. 첫 번째, 부동항과 블라디보스톡 얘기인데, 블라디보스톡도 부동항이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의 기본적인 정책이 부동항을 찾아서 남진한다에, 남진에 더 이제 포인트가 가 있는 거고요. 네, 블라디보스톡은 실제로 거기서 경험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원래 해삼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일본 말로는 우라디보스톡 비슷하게 하죠. 그렇죠. 우라디보스톡. 예. 근데 거기가 겨울에 한 영하 20도, 30도 내려가고요. 네. 항구가 얼긴 옵니다. 네. 근데 이제 완전히 배가 동결될 정도로 오는 거 아니고 세빙선이 길을 터주면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 블라디보스톡도 부동항으로 분류가 되는 건 사실이고요. 더 얘기해서 류순항, 바레만에 있는 류순항, 여순항도 겨울 되면 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게 서해는 바다가 잔잔하고 좀 얕아서 그렇죠. 더 많이 얼고 동해는 좀 덜 언답니다. 네. 그래서 원산 정도 되면은 이제 거의 얼음이 안 얼죠. 아무리 추워도. 네.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6.25 때 그 1.4.5 때 원산에서 배를 타고 출수했으니까 그렇죠. 그때 뭐 세빙선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자꾸 이제 그 핵심은 러시아는 남진을 원했다. 네. 그 남진의 타겟, 극동 지역에서 남진이라는 것은 바로 한반도였다. 네. 러시아는 한반도를 갖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흑해라고 있습니다만, 예. 그쪽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이 러시아 입장에서 이 동쪽 지역이 예. 태평양 연안이기 때문에 네.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자체가 동방정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러시아의 동방 정책의 핵심이 블라디보스톡이었고, 네, 보스토크라는 게 유리 가가린이 탔었던 그렇죠. 최초 유인 우주선 이름이었는데 그게 동방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네. 또 있습니다. 뭡니까? 그 언더우드 이야기. 제가 숨 밑에 살고 있는 언더우드. 네. 그 언더우드가 이제 광해를 설립했다고 했는데 이건 정확하게 말해서는 틀린 얘기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광해는 원래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세운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알렌은 원래 갑신정변 때 부상을 당했던 민영익을 살려내죠. 치료해가지고. 그럼 1884년이군요. 예. 그러니까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서양 의학이 한의들보다 대단히 뛰어나다. 저 사람 굉장히 심하게 다쳐서 못 살릴 줄 알았는데. 그렇죠. 우리 한의학은 이제 부술, 즉 수술보다는 그렇죠. 탕약을 먹여서 낫게 하는 그런 거였는데. 뭐 그런 거였는데 이제 막 외과적 처치를 너무 하고 막 그래서 살려내니까 감명을 받은 조선 그 고종도 그렇고 조정의 이제 대신들이 제동이니까 현재 그 헌법재판소 있는 자리 그 자리에다가 그 서양식 병원인 광현을 설립을 해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병원이었고요. 근데 이게 점점 이제 확대되면서 그 85년 4월 달에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당시 지명은 구리개라고 불렀는데 구리개라는 지명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을지로 일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외환은행 본점 있고 막 그런 자리 그 근처에 제중원이라는 근대식 서양식 병원이 처음 생기는 거죠. 이것도 역시 알렌의 덕분입니다. 예. 근데 이제 1885년 말부터 제중원에서 이제 의학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의사를 길러내야 된다. 뭐 이런 논의가 오가고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에서 의사를 초빙하냐 마냐 뭐 이러다가 잘 여의치 않고 그러다가 국내에 들어온 선교사 중에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제중원에서 학교를 설립하는데 그때 언더우드가 합류를 합니다. 젊은 언더우드가. 예. 언더우드는 의학 계통은 아니었고 물리학과 화학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길게 보면 제 선배였을 수도 있어요. 맞네요. 맞습니다. 물리학이면은 우득심송님 물리학과 출신입니다. 근데 제중원이 조선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조선 그 정부의 대신이 제중원을 책임지게 돼 있었는데 일제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조선은 이걸 빼앗기느니 차라리 미국에 넘겨주자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북장로회 교회가 이걸 인수하게 됩니다. 북장로회 교회.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개신교 역사상 그렇죠. 미국의 북장로회가 미친 영향이 매우 제일 큽니다. 컸다고 봐야죠. 또 범위로 봐서는. 좀 근본주의 신학에 가까운 그렇죠. 보수적인.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이때 제중원을 책임지고 있었던 선교사 에비슨이 사람을 구하는데 미국에서 꽤 크게 사업을 하고 있던 세브란스라는 사업가를 만나게 돼서 그 세브란스가 거액을 투자하게 되고 투자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기부하게 되고. 그 결과 세브란스 병원이 설립되는데 그게 지금 서울역 앞에 그 연세 빌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세브란스 병원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현을 시작한 것은 알렌이 맞고 언더우드는 나중에 알렌이 만든 학교에 들어와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쳤던 선교사고 나중에 연희 전문학교 이제 신학교를 만들었다가 연희 전문학교가 되는데 그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에서는 언더우드를 사실 이제 세브란스와 연희 전문이 합쳐진 연세대학교의 설립자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해원까지도 언더우드가 세웠다 뭐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게 된 건데 원두우 박사. 그 세부적으로 보면 틀린 얘기죠. 이건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벌이었던 학교가 니네들이 무슨 1885년에 시작을 한 거냐 말도 안 된다. 우리 그 고려 학교야말로 1905년에 민족 자본으로 설립한 학교고, 너희들은 그 8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건 옳지 않다라고 괜히 딴지 걸고 그랬어요. 그 논쟁이 벌어지면은 또 다른 학교가 끼어듭니다. 뭡니까? 500년의 역사를 자랑한 성균관 학교, 아니죠. 600년입니다. 600년의 역사를 자랑한 성균관 대학이 끼고. 맞습니다. 여기서 더 억지를 부리자면은 단국대학교가 껴서 우리는 5000년이다 그러고 시작을 하죠. 그렇군요. 참 이거 부질없는 얘기들인데.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이죠. 세 번째 AS. 오늘 AS하다가 시간 다 보내네요. 이거 괜찮습니다.
그 만주 지역에서 네. 그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를 번역한 서상윤 씨. 네. 서상윤의 그 번역이 제가 함경도 방언으로 번역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함경도 방언이 아니고 평안도 방언으로 되었다. 네. 좀 약간 놀랐어요. 당황을 했어요. 평안도랑 함경도는 분명히 다른데. 말투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근데 저 책을 직접 본 적이 없고 함경도 방언으로 쓰인 걸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깜짝 놀랐죠. 네. 그래서 막 자료를 이제 또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평안도 의주 출신이고 네. 평안도 방언을 썼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본문은 아직 확인을 못 해봤고, 근데 제가 본 몇몇 자료에서는 그 함경도 방언으로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정확하게 크로스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평안도 방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확실한 것은 평안도든 그 함경도건 예. 이걸 방언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자기가 얘기한 썼던 말로. 방언이 아니라 예. 아무튼 그 지역 사투리로 적었다는 그런 그렇죠. 굉장히 뭔가 토속적인 느낌도 나고. 이게 이제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뭡니까 르네상스 초기에 그렇죠. 문학적으로 예. 봤을 때 보카치오, 페트라르카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투리로 그렇죠. 기록을 했다는 그런 것이죠. 뭐랄까 굉장히 인간적인 느낌인 네네네. 거죠. 예,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라틴어 즉 고대 로마 언어로 예. 쓴 게 아니라 그 당시 통용어였던 그거 아니라 지역 사투리를 썼다는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당시의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말로, 살아있는 언어로 썼다.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시로 따지면 먹미 크크크 이러면서 인터넷 용어를 막 써가면서 뭐 예. 덕후가 등장하고 막 뭐 예. 이런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독해를 하기에 친숙하게 다가오겠습니까? 예, 그게 의미가 제일 큰 거죠. 네, 예. 그렇다는 얘기. 자, 이제 AS 마치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평양 대부흥의 오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 예. 준비해 주시죠.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우리나라 개신교 전체 규모가 신자 총수가 1,000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네. 물론 그만큼 안 될 수도 있어요. 각 교파별로 다 좀 과장을 해서 내놓은 숫자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 상당한 숫자인 거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거기에 비하자면. 그럼요. 예. 예. 그게 전체 숫자가 약간 줄고 있다는 그 통계도 조금씩 나오곤 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숫자를 자랑하는 거죠. 거기다가 교회 개수가 대략 6만 개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6만 개.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전래된 게 100년이 좀 넘었는데, 뭐 더 길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알려진 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늘어났느냐. 네. 이 짧은 시간에 양적인 성장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전 이게 최초의 의문이었던 거예요. 예. 거기에 첫 열쇠, 첫 해답이 바로 평양 대부흥, 20세기에 들어와서 발생한 대부흥 사건에 있다. 라고 해서 지금 세 번째 시간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기독교계에서도, 개신교계에서도 이 대부흥 사건을 다룰 때 보편적인 관점이 1903년을 기점으로 원산에서 부흥 운동이 시작되었고, 네.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져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 네. 그러니까 그 원산 부흥이 약간 초기적인 모델이고 평양 대부흥이 본격적인 모델인 것처럼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뭐든지 그 전조가 없는 그렇죠.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전조가 있었다. 그런. 그러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보자면 1903년 원산에서 이제 선교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던 뭐 선교사 가족들이라든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흥 집회가 열리기 시작하다가 네. 그 폭이 점점 넓어지면서 1904년도에는 원산 그리고 강원도 일부 지역 개성, 당시엔 송도라고 불렀습니다. 예. 송도와 서울의 일부 지역까지 그 영향이 퍼져나갔고, 요 지역들이 공교롭게도 남감리교 선교 지역이었습니다. 미국의 예. 남감리교. 그리고 부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분히 감리교적인 행사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송도 같은 경우로 살펴보면은 1897년에 컬리어라는 선교사가 도착을 했는데, 네. 선교사가 최초로 도착하면 이제 이거 통속적으로 표현하면 깃발을 꽂은 거죠. 네. 그 선교사가 남감리교 출신이니까 남감리교 지역이 된 겁니다. 송도가. 예. 1901년 10월에 남감리교 선교사들이 주최한 신학회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종교적인 표현으로 성령이 임하는 현상이 보고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잘 되고 있다. 사람들이 모여든다. 은혜 받는다. 전에 자꾸 얘기했던 그 흥분하고 네. 어떤 뭐 방언을 토하고 막 이렇게 울부짖고 네. 회개하고 막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1902년 사경회에서 비슷한 경험이 또 반복되었고 1903년도 구정 그러니까 설날 신년 기도회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네.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개신교를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세례 받고 이제 막 개신교에 입교하는 거죠. 네네. 그 당시 추산으로 이 추세라면 몇 달 안에 1,000명의 신도가 늘어날 것이다. 네. 그 당시에 그 숫자는 대단한 거죠. 예. 뭐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남감리교가 아닌 북감리교 지역이었던 서울, 평양, 인천 등으로 이게 또 이어서 퍼져나갑니다. 예. 1904년부터 한 1905년까지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1903년 1월달 사경회에서 그러니까 그 사경회 그 집회를 하는 자리에서 5, 60명에 달하는 신도들이 나서서 네. 간증을 시작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개신교 신도를 거듭나는 그런 현상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전형적인 그 감리교 방식의 부흥회거든요. 그렇군요. 예. 웨슬리라는 사람이 그렇죠. 예.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네네. 그건. 예. 같은 시기 평양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전개가 되는데 1902년도 12월 31일부터 1903년 1월 13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연말 연시죠, 완전히. 네. 그때 이제 평양 장로교 서울 그 겨울 사경회가 열리는데 600여 명이 거기 그 집회에 등록을 하고 사전에 등록을 하고 네. 아주 이 종교인들 표현은 항상 그렇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분위기. 네네. 예. 에서 저녁 집회가 진행되는데 여기엔 이미 이제 뭐 원산이라든가 개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벌어졌던 현상들에 대한 그 정보가 소식이 다 접수가 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 이미 집회에 참석하기 전부터 신자들은 흥분한 상태에서 참석을 한 거죠. 네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상당히 폭발적인 그 성령의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네. 예. 그때 1903년 한 해 동안 평양 장로교회에 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1104명이었다고 합니다. 1104명?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세례를 직접 받은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는 것은 네. 이 소식이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1906년으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또 이제 캐나다 장로교 지역입니다. 네. 함흥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지금 좀 약간은 좀 뭡니까 마음 정서적인 거리가 느껴지실 텐데 함흥도 그렇고 원산도 그렇고 그렇죠. 예, 우리가 해방 전에는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고 굉장히 그 핵심 도시 중에 예, 하나였죠. 예. 예. 일단은 그 항구이기 때문에 예. 뭐 사람들과 물산들이 많이 그 교류하고 그렇죠. 사람들의 기질도 상당히 열려 있고 열려 있고. 네. 그리고 전통적인 농업보다는 상업을 더 빨리 받아들인 지역이고 그렇죠. 좀 네. 그러니까 뭐랄까 사람들이 좀 더 개방적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파가 더 쉬웠을 거라고 볼 수 있죠. 함경도의 함자가 원래 함흥, 함흥과 경성, 예, 그렇죠. 예, 그런 거 있었고 예. 원산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경원선의 종착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경원선이 있잖아요. 용산에서 예. 출발해서 맞습니다. 예. 용산에서 출발해서 뭐 서비인고 이촌에서 가는 예. 이게 이제 경원선 아닌가요? 그건 원주 가는 길 철도 아닌가요? 그 중앙선인 아무튼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 경원선 맞아요. 일제 때 용산에서 경원선은 출발하는. 원주까지 가는 거였죠. 맞습니다. 아니, 중간에 원산까지. 예. 중간에 그 원산까지 가고 중간에 예. 금강산으로도 가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차를 타고 금강산에 놀러 가기로 했다. 매우 중요한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원산. 예. 이런 얘기하면 꼭 AS 거리 생깁니다. 혼란스럽게 막 얘기하면. 그런가요? 재밌잖아요. 함흥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 네. 같은 해 8월에 이제 평양에 이제 슬슬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들이 더 집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점점 이제 기세가 점점 활발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그해 1906년 10월 달에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얘기 나온 게 대부분 이 중북부 이북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네. 원산, 함흥, 평양, 개성, 서울 뭐 이런 얘기였는데 1906년 10월에는 남장로교 지역이었던 목포에서까지 부흥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됩니다. 예. 슬슬 전국 단위로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일제 때 사회 구성을 보면 지금도 이제 그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사실 당시에는 부산보다 목포가 더 대도시였죠. 그렇습니다. 철도가 예. 원래 일제가 목포를 굉장히 중시했고 군산항을 개발을 했고 그래서 철도가 서울에서 목포로 주로 내려가면서 자원이 사실은 착취된 빠져나간. 그리고 그 몇백 년 전에 예. 그 몇백 년 전이 임진왜란 때 예. 호남을 그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 이순신 때문에 못 먹어갖고는 그 곡창지대에 대한 미련이 그게 일제 때 폭발해가지고. 예. 그리고 예. 그때만 해도 쌀이 그 조선 쌀이 훨씬 맛있었기 때문에 조선 쌀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랬나요? 예. 맛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제 그 종자 개량을 통해서 일본에도 훌륭한 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그 조선 쌀이 일본 쌀보다 맛이 더 있었다는 근거는 뭐 없습니다만 아무튼 일본의 양곡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양곡이 굉장히 필요했고 본토에서. 양국에서 그래서 그 쌀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막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쌀이 부족했죠. 그러니까 전군가도 예. 군산과 전주를 잇는 예, 맞습니다. 그 신장도를 예. 벚꽃까지 심으면서 했던 것은 바로 그 드넓은 호남평의 농산물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쌀을 빼내가기 위한 시설이었던 거죠. 그러니 군산과 목포 이런 곳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이 됐겠습니까? 예. 그죠?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제 몇 년에 걸쳐서 퍼져나가는 부흥 현상이 이제 로버트 하디나 조셉 저다인 같은 그 감리교 계열 선교사들이 주도를 하게 되거든요. 네. 이 부흥, 평양 대부흥 얘기하면 항상 로버트 하디라는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네.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1907년 평양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가장 강렬한 부흥 현상이 벌어졌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예. 평양 대부흥은 이제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 장대현 교회는 1900년도에 세워진 교회고요. 네. 1903년쯤에는 이미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한 신도의 숫자가 약 1200명 정도 되는 규모 있는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네요. 당시로서 굉장히 그러게요. 큰 거죠. 예. 지금도 사실은 1000명, 1200, 우리가 몇만 명에만 익숙해져서 그렇지. 그렇죠. 1000명, 1200명 왔다 갔다 하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그렇죠. 그런 괜찮은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이 장대현 교회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메가처치의 시초격일 수도 있죠. 그렇군요. 예. 근데 거기에서 조사라고 부르는데 초대 조사가 김종섭이라는 사람이었고, 네. 그 두 번째 이제 길선주라는 분이 그 조사로 임명된 상황에서 평양 대부흥 현상이 벌어지는데 조사가 어떤 직함인지 조사해 보셨어요? 종교적인 직함이라서 제가 솔직히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사 이런 것보다는 왠지 좀 높은 것 같은 더 중요한 역할을 길선주는 원래 그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장로였었고요. 그렇군요. 예, 장로에서 승격이 된 거니까.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조합원 여러분께서 조사가 어떤 직함인지 좀 조사해서 올려주시는 것 같겠습니다. 이제 막 청취자분들에게 숙제를 내는 방송이 돼버렸어요. 아니, 쌍방향 소통이에요. 예. 네. 길선주라는 분은 평안남도 안주 출신으로 네. 1897년도에 개신교에 입교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무속인이었어요. 예? 선도를 추구하는 무속인이었고 관우를 모신 사당을 운영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박수무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당이었죠. 쉽게 얘기해서. 네. 예. 한반도에도 굉장히 많죠. 관우를 섬기는 사당이 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건데 그 지역에서 그 신통력이 소문이 자자해서 그 1년의 무리들이 제자로 있을 정도로. 제자를 기를 정도로. 영험 있는 그런. 그 능력 있는. 네네. 이 무속인이었는데. 어느 날 거기서 이제 한계를 느끼고 그 개신교를 접하게 된 다음에 개신교 세례를 받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로 그 평양신학교, 우리나라 그 한반도에 세워진 최초의 신학교인데 그 평양신학교의 1기 졸업생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장로교 목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길선주 목사가 아무래도 연관이 좀 있겠죠. 종교적 소양이 강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 평양 대부흥에서 보여준 어떤 그 설교 능력이라든가 자신의 영적 체험을 고백하는 능력,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능력이 대단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열광적으로 네.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평양 대부흥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길선주 목사가 핵심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뭐 이런 내용들이 기록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사람들이 뭐 앞에서 이제 자기가 회개를 하는데 어떤 내용의 회개냐면은 그러니까 자기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한테 자기가 장로로 있던 시절에 길장로 당신에게 내 뒷일을 부탁하네 그러고 죽었다 이거죠. 그 사람의 집안 문제라든가 재산 문제를 자기가 관리해주게 됐는데 자기는 사악하게도 나쁘게도 약 미화 $100 상당의 재산을 가로챘다. 친구의 재산을. 네. 당시에 $100면 작은 돈이 아니었겠죠. 뭐 10만 원 수준이 아니었겠죠. 네. 꽤 큰 재산이었겠죠. 뭐 액수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고백을 하면서 나 그 돈을 지금 당장 직접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필두로 해서 엄청난 숫자의 교인들이 그런 행위를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다시 태어나겠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 막 이렇게 선언을 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부흥의 주 이제 스토리였거든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고백하는 죄들이 뭐 주로 이제 뭐 거짓말. 그리고 당시에 이제 흔히 많이 나오는 축첩, 첩을 준 거. 뭐 그리고 이제 뭐 노비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다 회개하고 돈 빌리고 안 갚으면 다 갚겠다고 하고 누구 돈을 훔친 걸 다 고백하고 사소한 거라까지도 울면서 막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다음 다시 세례를 받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열성적인 신도로 변하는 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한두 명, 두 명씩 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막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신도 수가 급속하게 늘어난 것. 이게 바로 평양 대부흥의 핵심이고. 할렐루야. 예. 실제로 길선주 목사는 그 3.1운동 당시에 그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세요? 나중에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근데
그때 이제 같이 독립선언문 낭독을 하기로 하고 태화관에 모였는데 태화관에 나오지 않은 분이 4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 넷이 바로 길선주, 유여대, 뭐 김병조, 정춘수 이런 분들인데 길선주 목사도 그때 지방에 있느라고 못 나왔대요. 네. 그 사건으로 이제 체포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점하고 당시에 뭐 병이 좀 있었다고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긴 받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사람들 33인 중에서 나중에 친일 행위 한 사람 되게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근데 또 길선주 목사는 또 뚜렷한 친일 행위를 한 흔적도 없어요. 네. 그래서 2009년도에 와서 이제 예전에 이분이 이제 일제하에서 1년 이상 옥고를 치른 점이 확인돼가지고 건국훈장 독립장이 취소된 그런 독립운동가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 기독교 계열 인사이기도 한데요. 결국 그 평양 대붕을 이끈 다음에 길선주 목사는 나중에 이제 일제시대로 접어들면서 그게 그쪽 계통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100만 구령운동이라는 것을 제창하게 됩니다. 100만 구령운동. 예, 구령이 뭐 차렷 앞으로 뭐 이런 구령이 아니고 네네. 영을 구한다. 예. 영을 구한다.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겠다. 네. 뭐 이런 운동을 한반도 전역에서 펼치는. 새신자를 100만 명을 만들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종교 외적에서 보면 이거 전도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는 뜻인데, 네. 근데 그게 허튼 소리가 아니었던 게, 그러니까 그 대부 1년에 1900년도 초반에 벌어진 약 10년에 걸친 대부흥 운동의 여파를 몰아간 이어받은 그런 운동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다가 이제 1935년도에 이제 뇌일혈로 순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런 분이 있었고, 근데 이 과정을 이게 좀 이거는 그 교파 간의 문제라서 제가 얘기를 안 할까 하다가 네.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건데 감리교 계열에서는 이 과정을 좀 새롭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산 부흥이 있었고 2단계 평양 대부흥이 있었고 그 평양 대부흥이 핵심이 되고 원산은 그거에 대한 사전 뭐 현상 뭐 이런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하나의 과정이었고 1903년 정도 시작된 게 아니고 1903년 이전부터 1900년대부터 막 이런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기 시작했고 이것을 주로 감리교 선교 지역에서 부흥이 벌어지면서 원산을 거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평양 대부흥은 그 과정의 어떤 절정일 뿐이지 네. 이게 별도로 독립된 사건은 절대 아니다. 예. 근데 왜 이걸 굳이 나누어서 원산 부흥과 평양 대부흥으로 분리하는가 하는 것은 비판적인 관점이 있는 거죠. 한국 교단에서 나중에 감리교보다 장로교가 더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도권을 잡게 되죠. 예. 장로교 계열에선 감리교 계열이 주도한 부흥 운동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건가 봐요. 네. 그래서 원산 부흥을 약간 축소를 하고 평양 대부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사건을 분리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예. 이건 물론 감리교 쪽의 주장이니까 전 네. 어느 쪽이 옳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결코 분리된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1900년, 1901년 그 전에 이제 미약하게 조금씩 전파되던 기독교가 그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임계점을 넘어서 폭발하게 된 상황. 네. 이게 그 일련의 대부흥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거를 뭐 2단계로 나눠서 해석을 하든 뭐 장로교 계열처럼요. 아니면 감리교처럼 전체를 하나로 해석을 하든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예. 1900년 들어서면서부터 서북 지역에서 또 그게 전국적 서북 지역에서 출발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개신교가 엄청난 속도로 확산이 되었고 네. 신도수 역시 급속하게 증가한 현상. 이것을 그 개신교 입장에서는 부흥이라고 부르고 저는 그걸 사회적인 현상으로 뭐 봐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다는 거죠. 제가 군대에 예. 그 훈련병이었을 때 훈련을 마치고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부산에 갔을 때였는데요. 예. 지금은 신시가지가 된 해운대 그 반여동 거기에 기술병과학교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교육을 받을 때 우리 중대장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그 종교를 같이 하는 그런 구대장 상병이 하나 있었는데 변청수 상병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 이름까지? 예.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서 이름 막 발표해도 됩니까? 뭐 이건 사실이니까 마음은 좋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먹는 것을 좋아하고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중대장의 명을 받아서 일요일만 되면은 때로 모아갖고 교회를 데려가요. 숫자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다리 깁스한 그 병사까지 쩔뚝거리면서 걸어가게 하는데 자 행진간에 군가한다. 성가한다. 성가는 신람 하나 둘 셋 그러면 캄캄함 하면서 걸어갔어요. 사열 종대를 해서. 아 그런 추억이 또. 있었습니다. 자 얘기를 계속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게 그게 이제
그 원산에서 시작한 것을 감리교에서는 예, 1년의 과정으로 본 전체로 거고, 하나의 과정으로 예, 보자. 그런 장로교는 평양이 중요하다. 평양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주도한 거니까. 그러니 제가 그 복음서를 4대 복음서를 의심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관점에 따라 다르니까. 아니 뭐 어쨌거나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는 포인트는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게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맞죠. 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네. 사람이 노력한 게 아니고 네. 하필 그 시점에 조선의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느님의 뜻이 미쳐가지고 갑자기 특히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 사람들 중에서 네. 신도가 급속하게 들고 네.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러면 되게 마음이 편하고 좋은데 그렇죠. 비종교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길게 그 사전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모여서 설교를 듣고 감동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네. 새로운 삶을 선언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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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 또 어떤 사회적 유행이 이렇게 어떤 사회에 의미가 있을 숫자만큼의 사람들의 인생관을 바꿔버리느냐. 네. 사회 변혁 과정이죠. 이게 일종의. 당시의 죄라면 이제 보통 금전적인 문제, 뭐 축첩, 노비 소유, 뭐 거짓말, 게으름, 뭐 이런 것들을 막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한다는 것은 당시 조선 사회의 윤리 기준으로 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고. 또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체면을 네. 중시하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막 내가 빌렸던 돈 다 갚겠다고 막 돈을 막 꺼내놓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신기한 현상이었던 거죠. 네. 저는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두 시간 동안 이제 길게 설명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네. 청일전쟁, 러일전쟁, 을사조약 등으로 국가체제는 붕괴하고 전통적인 가치 기준이 무너져가던 사회였던 거죠. 네. 몇백 년간 신봉해온 사회의 그 가치체계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고 네. 이런 정서적 혼란 상태, 이런 혼란 상태는 사람들한테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기 마련이죠. 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생존에 대한 위협, 현실적인 고통, 뭐 이런 거 굉장히 힘든 삶을 보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제가 2시간 동안 언급도 안 했지만 1895년에 조선 북부에 콜레라가 또 퍼진 적이 또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전염병까지 돈다는 거죠. 스윈섬 전염병 중에 예. 대표적인. 위험하죠, 굉장히. 더군다나 그때 을미사변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의 삶은 진짜 고달프다 못해 그냥 차라리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죠. 네네.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던 사람들한테는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다는 거죠. 네. 변화가 필요했고 그 중에 이제 새롭게 전파되는 신흥 종교인 개신교가 돌파구를 제공한 것 아니냐. 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열광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 아닌가. 네. 이게 물론 이제 모든 걸 신의 뜻으로 해석하시는 종교인 분들의 해석하고는 다르지만 네.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렇게밖에 해석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네. 이런 해석밖에 있을 수 없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그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동학 운동으로 돌파구를 삼았던 거고. 아, 맞아요. 어떤 분은 예. 나빈이라고 하는 민족주의자는 예. 스스로 대종교를 창설해서 그렇죠. 그 민족 종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나철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 대종교 어떤 하게 됐었죠. 분들은 이걸 좀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찾아서 네. 일제에 저항하는 무장 독립 투쟁으로 찾기도 하고 맞습니다. 싸우러 가는 거죠. 그런 네, 사람들은. 네, 네. 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에 다양한 돌파구들이 제공되었는데 네. 그 중에 우리 그 한반도에 살던 조선인들 중에 상당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개신교 모델이었다. 생각해보니까 불교가 전래된 것은 지배층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유교 역시 지배 이데올로기를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러한 현실적인 요구에서 지배층에서 이렇게 한 거였는데 지배층에서 그리고 또 유교 같은 경우는 그 사대부들이 사대부들 기존의 호족 세력을 무너뜨리기 그렇죠. 위해서 명분으로 수입을 한 거라고 봐야죠. 하여튼 신진 세력이잖아요. 신진 세력이니까.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사회 지도층이고 어느 정도의 그 경제적인 것도 돼 있는 그렇죠, 그런 건데 그렇죠. 예. 이 기독교 같은 경우는 좀 성격이 다르군요. 밑에서부터 들어왔다. 동학도 그렇고 예. 그렇게 하나의 대안으로 존재하면서 그 대안이 폭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종교적인 대부흥 현상이라고 드러나게 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개신교는 그 20세기 초반 한반도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네. 이 정도로 퍼져나가면은 이거는 하나의 사회적 세력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사회적 세력이 새로운 문화가 들어왔을 때
이 문화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임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임계점을 도달하지 못하면은 그냥 소멸되고 임계점을 돌파하게 되면 자생력을 갖게 됩니다. 네네네.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확대 생산이 되고 예. 개신교는 그 선을 넘어갔다. 그때 이미.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어떤 하나의 세력이 사회적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은 네. 따져봐야 될 게 점점 늘어납니다. 기존에 전혀 없던 새로운 문화적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당연한 귀결로 그 세력과 관련된 갈등이 유발되기 시작합니다. 또 그렇게 급속하게 성장하는 하나의 세력이 등장하면 그 세력은 필수적으로 분화가 벌어집니다. 하긴 뭐 예. 회사나 아니 그 곰탕집을 설렁탕집을 하나 그 음식집을 하나 크게 하더라도 그럼요. 나중에 자리 잡고 예. 자손들이 생기고 상속받을 때가 되면은 또 분화하게 돼요. 그렇죠. 좋은 편으로 분하고 나쁜 편으로 이제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평양냉면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훌륭한 평양냉면집이 하나 있었고 그 자손들이 분가하면서 그렇죠. 서울 지역 네. 각지에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중에 특정한 어떤 가게의 맛을 좋아하긴 하는데 네네. 상호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끝나고 저랑 같이 공유하시죠. 예, 예. 네, 방송 끝나고. 그 사실 이 선교 자체도 이제 장로교, 감리교 뭐 여러 가지 계파가 따로 들어와서 따로 각자의 지역에서 활동을 했지만 네. 이게 다 모여서 대부흥 현상을 다 일제히 추동을 해냈고 네. 그 이후로는 또 그 교파들은 다 서로 어떤 그 행동 양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 네. 결정적으로 그 뒤에 들어온 일제 시대에 일제를 상대하는 방식이 달라지죠. 아. 이러면서 또 그 교파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네. 뭐 이런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게 됩니다. 네. 이게 또 이제 애매하고 미묘한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이 대부분 기간에 사람들이 다 회개를 앞다투어서 자기 죄를 속죄하고 회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죄 중에 일본 제국주의, 일제를 증오하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 하는 논쟁이 시작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사랑의 종교라는. 개신교 관점에선 증오하면 안 되죠. 일본을 증오하는 것을 회개해라, 반성해라, 네. 증오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일제를 증오하는 게 죄인가? 네. 뭐 일제와 싸우기 위해서 그냥 막 짐 싸들고 무장 투쟁에 나선 사람도 있는데 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주제가 끼어들면서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것도 교파에 따라서 다른 입장을 보이게 됩니다. 네. 예. 여기 또 있습니다. 주로 개신교를 이제 우리나라 북부 지역부터 전파하기 시작한 게 대부분 북미 지역 선교사들이었지 않습니까? 예. 캐나다, 미국이죠. 네네.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에 대한 입장과 아. 일본에 대한 입장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상충되기도 예. 하겠군요. 어떤 데선 그게 일치가 되기도 하고 네. 어떤 데선 반대가 되기도 하고 네. 즉 쉽게 얘기해서 반일 정서, 당시 보편적으로 깔려있던 반일 정서와 초반부터 어떤 호감을 기반으로 했던 친미 정서가 어떻게 섞이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유발된다는 거죠. 이건 개신교의 논리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사회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거기다 또 다른 문제가 그때만 해도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아직은 미약했지만 좀 더 지나서 20년대 30년대 가게 되면은 네. 우리 사회에 슬슬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조선공산당이 예. 생기잖아요. 예. 20년대만. 벌써 이미 그때 이제 일본에 동경에 유학하는 유학생들이라든가 예, 예. 뭐 그런 사람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거나 해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가 생기고 예. 공산주의 철학이 어떤 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왕정을 끝내고 일제를 끝낼 수 있는 대안으로서 사람들한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공산주의 철학과 이 좌파 철학이죠. 좌파 철학과 개신교는 어떻게 대립하고 어떻게 화해를 하는가 이 문제가 또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개신교가 우리 사회의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자마자 우리 사회 한반도에 살고 있던 조선 사람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과 개신교 철학이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혼란이 발생하면은 이 정신문화적인 측면에서 뭐 철학적이나 사회적인 논쟁을 유발하는 수준이 아니라 네. 현실적인 세력 간의 무력 충돌까지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한 집안에서도 그럼요. 제사를 하느냐 마느냐 예. 이런 거 가지고 정말 사생결단을 내기도 하는데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죠. 예. 예. 뭐 큰아들이 제사를 안 지내겠다. 네. 그럼 아버지는 예끼놈 하면서 뒤통수를 딱 때리고 벌써 네.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잖아요. 네네네. 예. 예.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전통 윤리와 새로 들어온 문화적 윤리와 또 새로 들어온 게 이 A만 들어온 게 아니라 B, C, D가 여러 가지가 우르르 들어왔다. 그 중에 어떤 놈은 우리를 노골적으로 착취하고 있고 예. 어떤 놈은 센 나라라고 하는데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는 착취한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발짝 늦어갖고 좋은 사람 그 선한 얼굴을 갖고 왔는데 저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고 의혹도 있고 의심도 네.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진짜 완전히 그 구한말에서 일제 시대로 이어지는 한반도는 진짜 무슨 용광로 같은
뭔가 하나의 중학적인 가치관이 없어진 그 빈틈을 노려서 전 세계적인 모든 상충되는 가치관들이 때로 몰려 들어온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겠군요. 예. 이것을 이 과정을 해석해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그 개념을 결국 일제시대가 끝날 때까지, 해방될 때까지도 거의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 그 혼란과 모순을 그대로 안고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 모순들은 또 한 번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사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제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서 어쨌든 일본 제국주의가 상충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한국 교회는 그리고 선교사들은 어떻게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어떻게든 맞춰 나가야 되거든요. 예. 특히 신사 참배나 이런 거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문제죠. 예. 여기서 어떠한 입장을 견제하느냐에 따라서 분화되기도 했을 테고 교파에 따라서 다른 입장을 보이게 됩니다. 원수를 그러니까 죄는 미워야 돼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래서 영락교회에서 서북청년단이 태동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굉장히 다채롭게 온갖 살인과 약탈과 그런 혼란 속에서는 지나고 돌이켜 보면은 이건 진짜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상황도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거 해석하기 진짜 힘들죠. 네. 이런 혼란과 모순들이 전혀 정리되지 않고 수십 년을 묵어오다가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 문창극 총리 후보의 발언이나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들이 얘기하는 그 이해하기 힘든 얘기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발언이 이 사람들이 미쳐서 하는 발언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뭐랄까 그 나름대로 역사적 기원과 그 맥락이 흘러와서 이어진.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서 하는 얘기였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대대로 내려온 그런 그 믿어온 가풍도 있었을 테고요. 대대로 보면은 그 교회가 그 교단이 일제시대 때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그렇죠. 또 독재 시절과 분단과 전쟁을 어떻게 지냈는가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테고요. 이렇게 발생한 혼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런 것들이고요. 그렇군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회에서 자기 입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긴 시리즈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대형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왔다라고 보면은 전체적인 윤곽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 하면은 지금은 그 3회에 걸쳐서 평양 대부흥회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시작인 거죠. 뭐 잠깐 그걸 얘기하자 그러면 구한말에 그리고 식민지를 앞두고 점점 국권을 잃어가고 있고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오고 있는데 나란 도탄에 빠지고 그렇죠. 그 와중에 사람들은 고통에 빠지고 정줄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서민들이 하나의 그 구원의 그런 가능성을 발견하고서 동아줄을 몰입하는 거죠. 몰입한 거다. 빠져든 거죠. 빠져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그 열광과 몰입은 그 일제시대를 관통하는 그 개신교의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 일제시대의 개신교 운동의 초반을 상징할 수 있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길선주 목사의 100만 구령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 일제시대의 개신교의 활동으로 100만 구령 운동에서 시작해서 어떤 교파가 신사참배를 허용하고 어떤 교파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고 또 일제시대의 개신교 내부의 사회적 논쟁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로 슬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물독심송님과 함께한 그 메가스토리 그 세 번째이자 네 번째이자 평양 대부흥의 세 번째 시간은 여기서 이렇게 마쳐야 되겠군요.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